의외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딩만 잘하고 AI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눈을 못 쳐다봐.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틀을 밤을 새서 쓸 거를 얘가 5분 만에 써주면 편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틀이 아니라 20일을 밤을 새도 못 쓰는 뇌가 점점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전제는 당신이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여야 된다. 근데 그거는 no pain, no gain이라고 AI하고 1000시간을 대화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도 잘 알고 기계의 한계도 잘 알고 사람도 되게 잘하는 사람, 의외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각광받을, 가치가 높아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출중하게 평가될 사람은 지금 AI가 굉장히 잘하는 게 보편적인 지식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인간은 도저히 뒤져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얘는 굉장히 순식간에 뒤져가지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이렇다, 이런 얘기를 아주 순식간에 해주죠. 그게 이제 챗봇들이 아주 잘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얘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냥 통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하고 그 차이점을 보자면,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스스로 겪으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뭔가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고유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난 이렇게 느꼈다 하는 게 상당히 고유하고, 두 사람이 똑같은 걸 경험했더라도 서로 다르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아가지고 그 지식을 만든 거냐고 하면은 굉장히 불완전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만든 지식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저는 이제 그걸 맥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만의 맥락 안에서 AI를 불러와가지고, AI는 아주 디테일한 분야를 순식간에 뒤져줄 수 있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자기가 맥락이나 관점은 짜주고, 그 다음에 그 맥락 틀 안에서 AI한테 이거는 더 자세히 알아봐, 저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맥락을 짜고 스토리 라인 같은 걸 자기가 짜는 거죠. 그 스토리 라인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담겨져 있고, 혹은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 굉장히 유니크한 스토리 라인인데, 그 안을 채우는 내용물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AI가 다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를 부린다고 해야 될까? 자유롭게 AI를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지금의 기계학습 위주의 AI, 빅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긁어가지고 모든 지식을 평균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AI에서 Brain Like AI라고 해서 뇌를 닮은 AI가 곧 나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상당히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돌파구는 몇 번의 돌파구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뭐 얀 르쿠닌이 이렇게 AI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점점 이제 그 버블을 지적하고 있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측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유성,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미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교육받고 있고, 뭐 AI 리터러시 강조하는데,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 전체 스토리 라인은 인문학스러운 데 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AI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우수한 사람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아주 뭐 낯선 사람인데도 몇 번 얘기해주면서 금방 친해져가지고 막 한 10년 동안 같이 알던 사람처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스킬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해질 가능성이 있고 되게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이제 특히 코로나 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대인관계를 별로 연습을 못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이후에 사실 대인관계를 할 때 뭐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시기. 이게 뇌가 학습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계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도 그게 이제 문제죠. 스크린 타임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뇌는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때는 이 제스처라든지 아주 그 미묘한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뭐 언어화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오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고, 이런 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소셜 커그니션이라고 하죠. 사회적 인지라고 그러는데, 대인관계에 들어가는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계, 즉 AI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귀해질 거예요. 코딩만 잘하고 AI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눈을 못 쳐다봐.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대신 AI는 전혀 모르고 완전히 무슨 뭐 사람이 오프라인 아주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둘을 아주 정확히 잘 황금 비율로 결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 이제 교육과 학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나이 드신 세대들은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굉장히 잘하지만 AI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젊은 세대는 AI를 굉장히 잘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되게 어려워할 거고, 그 중간에 아주 행복한 비율로 딱 그거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와 자기가 뭔가 인터랙션을 하지만 뭔가 사람이 인간미로 그걸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런 비즈니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그게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선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다시 그렇게 썩 쓰고 싶지 않은 것도, 이게 기계라는 게 너무 외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사회 곳곳에 혹은 개인 수준에서도 인간미 혹은 인간다움이 느껴지는 기술, 그런 것들을 되게 추구할 거거든요.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되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사회에 스며들고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AI가 없이는 못 사는 세상에 오려면 그 인간미와 AI라는 기술을 어떻게 버무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개인 수준에서도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도 보면은 있는데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람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지금 기계와의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하면은 할 수 없게 되는 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저는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글도 잘 써주고 보고서도 잘 써주고 편하죠. 일단 자기가 이틀을 밤을 새서 쓸 거를 얘가 5분 만에 써주면, 이게 내가 이틀 쓰면 더 잘 쓰겠지만 편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틀이 아니라 20일을 밤을 새도 못 쓰는 뇌가 점점 될 거거든요. 뇌는 쓰면 쓸수록 그쪽으로 발달하고, 안 쓰면 그게 그 능력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안 쓰면 또 다시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AI한테 자꾸 외주를 주면은 어떻게 보면 편리해하는 사람일수록 AI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거예요. AI가 나를 위해서 할 게 훨씬 많다는 거는 내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아주 전방위적으로 너무 챗봇을 써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개인 수준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심오한 지식을 얻거나 작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인간, 그거를 쓰는 인간의 뇌에 상당히 심오한 맥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별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데 AI를 계속 쓰면 내가 점점 전문가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빅테크 컴퍼니들이 선전을 하죠. AI를 쓰시면 당신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뭐 1인 회사도 가능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전제는 당신이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전문가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과 사람과 부딪히면서 오랫동안 가다듬은 자신만의 맥락, 굉장히 고유한 맥락, 사물을 보는 독특한 관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no pain, no gain이라고, 절대 그거는 AI하고 1000시간을 대화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굴러야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AI만 너무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아예 모르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올까봐 좀 걱정이죠, 사실. 뇌에서는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해마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히포캠퍼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락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해마가 가장 기능을 많이 발휘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길 찾기 할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 가보는 쇼핑몰이 굉장히 크고 넓어가지고 다 거기가 거기갖고 맨 처음에 그러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쇼핑몰에 공간적인 틀이 이제 형성이 되죠.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뭐 푸드코트고 이쪽은 뭐고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안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대충 저쪽은 뭐 잡하고 이쪽은 뭐 양복 가게고 이쪽은 푸드코트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나 뭐 이런 틀 같은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걸 아주 즉각적으로 하는 게 뇌에서는 이제 해마와 이제 같이 일하는 뭐 다른 영역들도 있는데 오래 연구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해마라고 알고 있어요. 해마에 특히 이제 2014년에 존 오키프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면서 그 플레이스 셀, 장소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장소 세포가 그 공간상에서 이제 특정 위치에 동물이 갈 때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 자기가 만든 어떤 맥락, 공간적인 맥락이죠 그때는. 공간적인 맥락의 어떤 특정 지점에 갔을 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점에 갔을 때 이럴 때만 활동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걸 실제로 알아냈고 이게 최근에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개념적으로 뭔가를 학습할 때 위계 같은 게 이거는 이거의 상위 개념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계도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의 자식이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일종의 그 공간적인 어떤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를 만들 때도 해마가 관여한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공간을 빨리 스케치해서 그 프레임을 빨리 만드는데 굉장히 달인이 돼 있죠. 근데 그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처음에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자기 개인의 고유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공간을 돌아다녀도 둘이 같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공간을 말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이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각 고유한 경험으로 기억에 자리를 잡는 메커니즘이에요, 뇌에서. 그래서 해마의 공간 표상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자기 뇌에 담는 방식,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어떤 모델을 뇌에 만들거든요. 그걸 만드는 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독특하게 훈련이 되면 그게 쌓이면 이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맥락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하면서 실제로 모델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정교하게 계속 만드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근데 AI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죠. 지금 학습 알고리즘이 그렇게 하려면 사람처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발달해야 되는데 AI는 한꺼번에 그냥 학습을 하고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학습 중단하고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델 자체를 AI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고유한 맥락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조차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열등한 AI한테 자꾸 뭘 물어보면서 이렇게 보편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약간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대개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서방 기술자들이 중심이 돼 있죠. 거기는 제프 힌튼 같은 사람 노벨상 탄 그 기계학습에 아주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뇌 인지과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스물스물 컴퓨터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융합이라 그러면 뇌과학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인지과학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공학자 있고 수학자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융합이 될 것 같지만 그게 한 사람이 쌓은 전문성이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흡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면 한 사람이 그걸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컴퓨터 했다가 또 뇌과학 박사도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뇌 자체가 그냥 융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뇌를 들여다보다가 이거는 알고리즘화 해볼 수 있겠다 컴퓨터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보고 그래가지고 되고 안 되면은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기계에서 그 제프 힌튼의 그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역전파 현상 같은 거는 원래 신경세포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그게 이게 역으로는 정보가 다시 잘 못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역으로 오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뇌에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제프 힌튼이라는 사람이 거꾸로도 이게 가게 했더니 기계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뇌의 정보 처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했는데 뭐 그러면 어때? 뭐 기계가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에서 모티프를 따오지만 그대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죠. 이거는 세포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잘 되지만 이거는 완전히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거를 트위스트 하려면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공학과 뇌과학, 인지과학 이런 거를 같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브레이크스루를 많이
많이 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프리 힌튼하고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막 AI는 공대에서만 하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게 사실 상당히 안타깝죠. 특히 앞으로 차세대 AI는 Brain Like AI라고 해서 뇌를 진짜 닮은 AI는 뇌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프리 힌튼이나 데미스 하사비스처럼 아예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그 마인드가 완전히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공학자, 뇌과학자 둘이 서로 얘기해서 융합해라, 이거는 그 정도의 융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아주 깊이 있는 융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흡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나 메타나 뭐 이런 데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런 면이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뇌 구조는 다 똑같죠. 기본적인 뇌 구조는 다 똑같은데, 이게 뇌가 이제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그 구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아까 그 맥락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시험하다가 어떤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구조도 같이 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뇌는 구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타고나는 구조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유전적으로 뭐 천재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에 타고나는 뇌는 거의 다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뇌가 사실 하는 기능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변하면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빨리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뇌의 구조에 반영하고 기능에 반영해서 자기가 거기에 적응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건데, 상위 1%의 혁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그 구조를 자기 머릿속에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는 그런 시행착오, 이런 거를 좀 일반 사람들보다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스페이스 X 같은 것도 실험하는 거 보면은 그거 올라가다가 터졌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러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야 저거 실패 아니니? 왜 쟤네들 박수를 치고 저래? 근데 자기네가 그 터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터지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실패라는 말을 자꾸 하는 문화 혹은 사회, 국가는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가정 환경이 그랬건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났던 어떤 양육 환경이 그랬건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교에 선생님이 뭐 좋은 사람이 있었건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걸 빨리 다시 반영해서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런 사이클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이 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1%의 혁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시행착오를 한 번 할 때마다 넌 실패야, 두 번 하면 넌 두 번째 실패야, 이러면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들은 그걸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재밌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이클을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또 자기가 상당히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하긴 뭐하고 독특하다.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스티브 잡스도 그 유명한 커넥팅 더 다츠라는 그 연설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 이렇게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애플이라는 환경을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길을 걸어온 게 이제야 다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그걸 역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독특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자기는 남과 다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메타 인지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대개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막 특별하게 취급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전 사람들은 또 그리고 이고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속성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이게 더 미래지향적이다, 저 바보들,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를 차별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독특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 종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 내면 성찰력 혹은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은 아주 독특한 맥락에 대한 뛰어난 인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상당히 집요하다고 할까, 누군가 이렇게 딱 목표를 찝으면 거기 가다가 이제 몇 번 넘어지면 안 해, 너무 힘들다 이러고 마는데, 굉장히 넘어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아주 집요함을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버릇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도 계속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실패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옆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상당히 집요해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같이 일하면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도 진짜 기빨린다, 같이 일 못하겠다,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 끝을 볼 때까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천재니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재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리고 그게 이제 특정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꽃을 피려면 이 세상에 혁신적이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야 평가적으로 저 사람 되게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스토리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생각이 상당히 독특한데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내가 이 말만 딱 해주면 그래 내가 저게 필요했지, 그런 거를 너무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세상에 대한 관찰력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찰력, 타인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사람들이 전화기로 전화만 하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컴퓨터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몰래 이것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그러다 이제 아이폰 같은 게 나오면 사람들이 야 그래 이런 게 필요했지 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찰력, 사람들에 대한 관찰력도 되게 뛰어나고 자기 내면의 고유함이 그것과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독특하게 아주 잘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뇌에 다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으로 뭔가 일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성장 과정이 상당히 독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독특함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독특한데 그냥 내비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으로 줄을 맞추려고 그러면 줄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걸 못 보고 계속 이게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어렵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에서 몇몇 돌연변이가 나와도 그냥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혁신적이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 자체를 좀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회의 여유, 그런 것도 다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이제 뇌가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뇌가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게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목적지는 어디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목동에서 잠실까지 가려면 나는 지금 목동이라는 데가 어디고 잠실은 어느 쪽에 있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 하고 또 딴 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다녀야 되는 그 공간, 무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자기중심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거에도 보면은 그 인생을 이제 길에 비유한 노래들이 많아요. 비틀즈의 노래도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것도 그렇고 길을 걸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길을 걸으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리고 잠깐 목적지를 놓치면 뭐 방황을 했다, 길에서 방황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위기와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뇌라는 게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혹은 여기가 어딘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어지고 혹은 목적지를 놓쳤어요. 이거 목적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중요한 랜드마크를 놓쳤어.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불안하죠. 특히 이제 산에서 막 등산로 험한 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뇌를 만들려면 자기가 돌아다녀야 되는 공간에 대한 지도,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인지 모델을 아주 빨리 형성하는 그런 뇌를 가지면 좋죠. 그게 이제 훈련에 의해서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공간 길 찾기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지도 가지고 나치마 가지고 그런 훈련도 받고 하지만 내가 돌아다니는 공간을 매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면 위험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제작, 자기 머릿속의 지도 제작을 빨리 정교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 목적지가 이제 아주 단기적인 목적지도 있고 아주 길게 보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되게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일로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막혔다 그럼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좀 길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쇼컷이 뚫려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가 이게 약간 흔들리더라도 일로 가면 결국 북쪽으로 가면 그게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게 이제 자기가 일을 하거나 살아야 되는 공간 이게 이제 물질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피지컬한 스페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개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인생을 이제 길찾기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봤을 때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불안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뇌가 이제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대개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내요. 우울감이라든지 번아웃 된 것처럼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 생각에는 네가 지금 적응적이지 않은 상태야 라는 적응적이지 않은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빨리 목표를 찾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그래서 빨리 길을 잘 찾아서 가라는 신호죠. 저는 뇌에 이 쓸데없는 신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호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너가 지금 약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다 뭐가 자꾸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혹은 공간에서의 자기의 출발점이나 목적지의 정립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되게 쉽게 내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